회장님, 지금 집에 들어가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고작 평범한 택시 기사 하나가 자기 핸드백 안에 숨겨진 위치 추적기까지 정확히 알아맞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띠링. 회장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회장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 그건 다름 아닌 가장 믿었던 가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택시에 탄 젊은 기사가 재벌가를 무너뜨릴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이 차 문 잠깐 잠가요. 뒷좌석에 오른 노인이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빗물이 검은 양복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차 안에는 젖은 가죽 냄새와 병원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들어왔습니다. 택시기사 강태성은 말없이 잠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목적지는요? 일단 출발해요. 뒤에 따라오는 차 있으면 골목으로 빠지고. 태성은 룸미러를 살짝 올렸습니다. 노인의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마디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손이었습니다. 노인은 비싼 시계보다도 무릎 위에 올려둔 검은 핸드백을 더 세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돈이 아니라 목숨이라도 들어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비는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가로등 불빛이 찢어졌다 붙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퇴근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경적 소리가 무릉덩이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차를 움직였습니다. 그때 노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장민우 부회장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나오셨다면서요. 왜 수행차 안 타고 사라지셨습니까? 스피커를 켠 것도 아닌데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차 안에 칼날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속에는 짜증이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 내 허락 받아야 하냐? 아버지 건강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 판단이 자꾸 흐려지시잖아요. 괜히 이상한 사람 차 타고 다니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노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걱정보다 모욕이 더 많았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사람이 아니라 곧 치워야 할 짐처럼 대하는 말투였습니다. 끊는다. 아버지, 지금 위치 확인해 보니까 병원 근처가 아니던데요. 어디십니까? 순간 노인의 손이 굳었습니다. 손톱 끝이 핸드백 가죽을 파고들었습니다. 태성은 아무 말 없이 전방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룸미러 속 노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내 위치를 어떻게 알아?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휴대폰 위치 공유 켜져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 또 의심병 시작입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노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안은 다시 빗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방금보다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히터가 약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뒷좌석에서는 오래 묵은 불안이 서리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걱정한다는 말로 부모의 입을 막고 효도한다는 말로 부모의 자유를 빼앗는 순간 말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고 예의 바른 말인데 듣는 사람 가슴에는 못처럼 박히는 말이 있습니다. 태성은 신호대기 중에 뒷좌석을 다시 보았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 핸드백은 값비싼 명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오른쪽 아래 가죽이 아주 미세하게 울어 있었습니다. 새 것처럼 관리된 가방치고는 이상한 주름이었습니다. 지퍼 손잡이의 금속 부분에도 손때가 아니라 최근에 누군가 억지로 벌린 듯한 흠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성의 눈빛이 아주 잠깐 가라앉았습니다. 회장님, 노인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럼 조용히 운전이나 해요. 돈은 넉넉히 줄 테니까. 말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다시 전방을 보았습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고 택시는 천천히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회장님, 핸드백 안에 위치 추적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뒷좌석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노인의 숨소리가 딱 끊겼습니다. 비오는 도로의 소음도, 와이퍼 소리도, 엔진 진동도 갑자기 멀어진 듯 했습니다. 뭐라고? 가방 안쪽 바닥면입니다. 오른쪽 모서리 쪽에 얇은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택시기사 주제에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방을 내가 언제 봤다고 감히 그런 소리를 해? 어디서 어설픈 수작을 부려? 돈 뜯어내려고 그러나? 노인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라기보다 공포를 감추려는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태성은 핸들을 부드럽게 꺾어 큰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택시는 사람 드문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차 세워. 여긴 CCTV가 적습니다. 뒤따라오는 차 확인하기 좋습니다. 세우라니까. 태성은 골목 끝 작은 편의점 불빛 아래 차를 세웠습니다. 빗물이 차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노인은 거친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이 아니라 50,000원권 묶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태성의 조수석 쪽으로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고 잊어. 방금 내가 한 말도 내가 탄 것도 전부 잊어. 지폐 끝이 젖은 매트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태성은 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는 못 삽니다. 뭘? 회장님 안전말입니다.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통화한 분은 회장님 휴대폰 위치를 보고 말한 게 아닙니다. 휴대폰은 아까부터 위치 서비스가 꺼져 있습니다. 병원 앞에서 타실 때 화면이 잠깐 보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봤어? 손이 떨리셔서 화면을 오래 켜두셨습니다. 태성은 룸미러 너머로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확히 병원 근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휴대폰 위치를 본 게 아니라 회장님이 들고 있는 물건의 움직임을 본 겁니다. 노인은 천천히 핸드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이 조금 전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가방 오른쪽 아래 가죽결이 눌려 있습니다. 바느질 간격도 그 부분만 다릅니다. 고급 가방은 그렇게 마감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뜯었다가 다시 붙인 흔적입니다. 노인은 숨을 가늘게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평생 돈으로 사람을 부리고 의심으로 회사를 지켜온 사람인데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눈앞에 젊은 택시 기사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김비서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노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십니다. 위치 확인이 안 됩니다.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메시지를 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위치 확인이 안 된다고? 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까 큰 길에서 빠지기 전에 일부러 지하차도 옆을 지나왔습니다. 그 순간 신호가 잠깐 끊겼을 겁니다. 그래서 급해진 겁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쥔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방 하나조차 믿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그저 비에 젖은 늙은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태성은 조수석 서랍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안쪽 천을 손톱으로 밀어보시면 됩니다. 노인은 손전등을 받았습니다. 손전등 금속 표면이 차가웠는지 그의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그는 핸드백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약봉투, 낡은 손수건, 작은 수첩, 그리고 오래된 가족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회장이 어린 아들과 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웃음은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가방 안쪽 천을 더듬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태성을 노려보았습니다. 역시 헛소리였군.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오른쪽 아래 모서리, 천과 가죽 사이에 아주 얇고 딱딱한 감촉이 잡혔습니다. 노인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손톱으로 안감을 밀었습니다. 천이 살짝 벌어졌고 그 안에서 검은색 단추만 한 장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작은 물건 하나가 재벌 회장의 등을 벼랑 끝으로 떠민 것입니다. 평생 남을 감시하고 지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식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아주 느리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조등이 빗줄기 사이를 갈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차처럼 보였지만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회장님, 고개 숙이십시오. 뭐? 지금 바로 숙이십시오. 노인은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태성은 실내등을 껐습니다. 차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검은 세단은 택시 옆을 지나며 잠시 속도를 늦췄습니다. 창문은 짙게 선팅되어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보았습니다. 조수석 창문 안쪽에서 누군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세단이 지나가고 나서야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빗물 냄새와 함께 늙은 사람의 불안한 숨 냄새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누가 보낸 거냐? 태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일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 수치심, 공포,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온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핸드백 속 작은 장치를 주먹 안에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푸르게 솟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장민우 부회장이었습니다. 노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끊기자 곧바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괜히 기사 같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세상에는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벌레들이 많습니다. 노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태성도 그 문장을 보았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택시 기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택시 기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자네 얘기를 알지? 태성은 룸미러 속 노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회장님, 빗소리가 더 세졌습니다. 골목 끝에 가로등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이 차 안에도 누군가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손에서 위치 추적기가 툭 떨어졌습니다. 작은 장치가 가죽 시트 위를 굴러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장민우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노인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태성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빗소리보다 무겁게 차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장도연 회장은 손바닥 위에 올려진 작은 위치 추적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단추만 한 물건이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평소 같으면 먼지나 단추 조각으로 착각하고 넘겼을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자신의 하루를, 자신의 발걸음을, 자신의 숨소리까지 누군가에게 팔아넘기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장은 핸드백 안쪽을 다시 더듬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안감천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계약서 한 장만 들여다봐도 상대의 거짓말을 잡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하나를 세울 때도, 은행 대출을 받을 때도 수백 명 앞에서 큰 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낡은 택시 뒷좌석에서 작은 장치 하나를 들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태성은 차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골목길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고 타이어가 물을 밟을 때마다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골목 담벼락에는 오래된 전단지가 비에 젖어 너덜거렸습니다.
편의점 간판 불빛이 차창 위로 파랗게 번졌습니다. 회장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 지나간 검은 세단, 우연히 지나간 차가 아닙니다. 그게 내 집 사람들이 보낸 차라고?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장님이 택시에 탔다는 사실, 제가 기사라는 사실, 그리고 위치가 잠깐 끊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아는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굳게 솟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그 문장은 평범한 안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장의 눈에는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어디 가냐는 말이 아니라 감히 내 눈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느냐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우가 그랬을 리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회장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드님께서 평소에도 회장님 일정을 그렇게 자주 확인하십니까? 회사 일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나오신 시간까지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택시에 타신 것까지요? 회장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혀끝으로 입술을 적셨지만 금세 다시 하얗게 갈라졌습니다. 그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리고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다친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핸드백은 오래전 아내가 남긴 물건이었습니다. 남자 회장이 왜 여자 핸드백을 들고 다니느냐고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그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병실에서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방 속에 추적기를 넣었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내의 기억까지 함부로 헤집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돈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식이 내 건강을 걱정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통장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사람은 늙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법입니다. 회장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딸 장서연이었습니다. 회장은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본능처럼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꿀을 바른 칼날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왜? 오빠한테 들었어요. 또 혼자 나가셨다면서요. 아버지, 제발 저희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밖에서 쓰러지시면 기사 나고 주가 떨어지고 직원들 다 불안해져요.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내가 쓰러질까 걱정하는 거냐? 주가 떨어질까 걱정하는 거냐? 전화기 너머에서 서연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꼭 그렇게 못되게 말씀하시더라. 저희가 다 아버지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요즘 기억도 자주 놓치시잖아요. 지난번 이사회 자료도 엉뚱한데 서명하셨고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언제?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문제죠. 아버지, 고집 그만 부리시고 집으로 오세요. 오빠가 차분했어요. 태성의 눈이 룸미러에서 차갑게 굳었습니다. 차를 보냈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방금 지나간 검은 세단의 느린 움직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회장은 낮게 물었습니다. 차를 보냈다고? 네.
기사님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이상한 택시 타고 다니지 마세요. 요즘 세상 무서워요. 돈 많은 노인들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 많다잖아요. 그 말에 태성의 손가락이 핸들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얄밉게 다정해졌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버지 혼자 판단하시는 거, 이제는 저희가 불안해요. 회장님으로는 존경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이제 보호가 필요하세요. 그걸 인정하셔야 해요. 회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보호라는 말은 따뜻하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연의 입에서 나온 보호는 감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살피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제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끊는다. 아버지, 또 화내고 끊으시면 오빠가 직접 경찰에 연락할 수도 있어요.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이 실종됐다고 하면 경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딸은 끝까지 웃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치매 노인으로 신고하겠다는 거냐? 아버지, 말 그렇게 무섭게 하지 마세요. 다 아버지 안전을 위해서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장은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굵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허탈함이 번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지지 않으려 버텼던 사람의 눈에서 자식에게 진 사람의 쓸쓸함이 새어나왔습니다. 차 안에는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있었습니다. 도로 위 물안개가 헤드라이트 앞에서 희게 흩어졌습니다. 태성은 큰 길로 나가지 않고 좁은 이면도로를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낡은 세탁소, 닫힌 떡집, 불 꺼진 약국이 차창 밖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풍경은 이상하게도 회장의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그도 젊을 때는 이런 골목에서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국밥집 김이 올라오고 아내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웃으며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손 하나 잡아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습니까? 가족 식탁 위에는 밥 냄새 대신 상속세 이야기가 올라왔고 명절 인사에는 건강보다 지분 이야기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태성입니다. 왜 나를 돕지? 태성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유리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와이퍼가 그 물을 밀어내도 또 다른 물줄기가 곧바로 시야를 흐렸습니다.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위험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남 일에 끼어드나? 보통은 안 끼어듭니다. 그런데 자네는 왜 끼어들었나? 태성의 눈빛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예전에 못 끼어든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말의 뜻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추적기를 손바닥 위에서 굴렸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은 매끈했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아주 최근에 넣어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넣었는지 알 수 있나? 지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해봐. 회장님 핸드백을 직접 만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행비서, 주치의, 가족, 집안 도우미.
그 중에서도 회장님이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30년을 모신 김비서, 매일 약을 챙겨주는 간병인, 병원을 정해주던 장남, 웃으며 손수건을 접어주던 딸, 모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더 끔찍했습니다. 저기 밖에 있으면 싸우면 되지만 저기 집 안에 있으면 숨 쉴 곳이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때 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오늘 병원에서 약이 바뀌었습니까?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가방 안에 약 봉투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종이고 둘은 오늘 받은 봉투입니다. 그런데 병원 로고가 다릅니다. 원래 다니시던 병원이 아닌 곳에서 처방받으신 것 같습니다. 회장은 핸드백 안에서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비닐 봉투가 손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흰색 알약, 분홍색 알약, 작은 캡슐이 얇은 포장 안에 줄지어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바꾸라고 했어. 원래 주치의가 너무 보수적이라면서 새 병원 원장이 더 실력 있다고 하더군. 태성은 신호 앞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빨간불이 그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약을 드시고 나서 어지러움이 심해지셨습니까?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요즘 계단에서 발이 자주 헛디뎌. 밤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데 의사는 나이 때문이라고 했어. 태성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나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회장님을 판단이 흐린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다면 약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회장은 약 봉투를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회장님을 죽이려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태성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다만 회장님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쓰러지게 만들고 기억이 흐려지게 만들고 자꾸 길을 잃는 노인처럼 보이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 나서서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장의 목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위임장입니다. 병원 진단서입니다. 이사회 설득입니다. 회장님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회장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침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손수건에는 낡은 꽃무늬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직접 수놓아 준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손수건을 쥔 그의 손이 너무 늙어 보였습니다. 내 자식들이 그럴 리 없어. 이번에는 부정이 아니라 애원처럼 들렸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믿고 싶은 것과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앞치마를 두른 채 냄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순간 회장의 눈에 오래전 아내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가난하던 시절 아내는 연탄가스 냄새밴 부엌에서 새벽마다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었지만 적어도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 진심으로 기다렸습니다. 지금 그의 대저택에는 대리석 바닥과 그림, 고급 와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누가 웃으며 맞을지, 누가 그의 약에 손을 댔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영상통화였습니다. 발신자는 장민우였습니다. 회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저희를 힘들게 하십니까? 회장님, 체면 생각해서 조용히 모시려 했는데 계속 이러시면 저도 방법 없습니다. 지금 같이 있는 그 기사, 신원조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돈 노리고 접근한 놈이면 제가 가만 안 둡니다. 음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약은 꼭 드세요. 안 드시면 또 헛소리 하십니다. 지난번처럼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인다고 하시면 저희도 더는 못 막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은 남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회장이 한 번도 밖에서 꺼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어느 새벽 서재에서 혼자 아내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 누가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놈이 그걸 어떻게... 회장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택시를 도로 가장자리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휴대전화를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휴대전화 전원을 꺼주십시오. 왜? 지금부터는 회장님이 스스로 움직였다는 흔적을 줄여야 합니다. 회장은 망설이다가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순간 차 안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휴대전화의 작은 빛마저 사라지자 회장은 갑자기 세상과 끊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자는 거냐? 사람이 많고 오래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평소 절대 가지 않을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갈 만한 데가 아니어야 한다는 뜻인가? 그래야 찾기 어렵습니다. 회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은 짧고 쓸쓸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갈 곳이 없어서 택시 기사한테 숨을 곳을 묻는구먼. 태성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택시는 큰 길을 벗어나 오래된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밤비에 젖은 시장 골목은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한쪽 끝 국밥집만은 희미한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간판은 오래되어 글자가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문틈으로 뜨거운 육수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파 냄새, 마늘 냄새, 오래 끓인 뼈국물 냄새가 축축한 밤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태성은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여기 계시면 됩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 김이 오르는 솥, 젖은 우산을 털고 들어가는 노인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은 초라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내가 이런 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알아볼 텐데 지금 회장님 얼굴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자기 밥 먹고 자기 걱정하기 바쁩니다. 그 말에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모두가 자신을 바라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견디느라 바빴습니다. 그 당연한 사실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회장이 문을 열려는 순간 태성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소나기는 새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또 뭐야? 태성은 국밥집 맞은편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검은 우산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 아래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움직이지 않고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눈매가 좁아졌습니다.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검은 우산은 빗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회장의 꺼진 휴대전화가 다시 켜졌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회장은 얼어붙은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 위에는 알 수 없는 번호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 기사 믿지 마십시오. 그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회장은 천천히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성의 얼굴에서도 처음으로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빗소리가 차 지붕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우산 아래의 사람이 아주 천천히 택시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의 사람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빗물이 우산 끝에서 줄줄 흘러내렸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골목 바닥 위로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장도현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귓속까지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는 식은땀 때문에 미끄러웠습니다. 회장님, 그 기사 믿지 마십시오. 그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문자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택시 기사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등 핏줄이 조금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문자 무슨 뜻이야?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우산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빗속에서 신발이 무릉덩이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퍽, 철퍽. 느리고 일정한 걸음이었습니다. 일부러 긴장시키려는 사람처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상합니다. 총든 강도보다 더 무서운 건 내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내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누군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심장이 먼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시만 고개 숙이십시오. 왜 말을 안 해? 지금은 설명보다 움직이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왜 자네 말을 믿어야 하지? 그 순간 검은 우산이 택시 바로 옆까지 다가왔습니다. 회장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나 우산 아래에서 나온 사람은 중년 배달 기사였습니다. 그는 택시를 힐끗 보더니 국밥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뜨거운 국물 냄새와 사람들 목소리가 차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허탈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젠장. 태성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저 사람은 아닙니다. 회장의 눈빛이 다시 굳었습니다. 태성은 백미러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저 뒤 전봇대 옆입니다. 회장이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골목 끝 그림자 속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지만 엔진은 켜져 있는지 머플러 쪽에서 흰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안.
담배 불빛이 아주 잠깐 붉게 살아났다 사라졌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놈들인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우릴 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경찰 불러.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경찰 부르면 회장님 자녀분들에게 바로 연락합니다. 회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언론이 붙고 회사 사람들이 붙고 결국 장민우 귀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가족 손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태성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저 차 놔두고. 저 사람들도 쉽게 못 들어옵니다. 사람 많은 데서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재벌 회장이 이런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낡은 간판, 미끄러운 바닥, 김서린 창문. 평소라면 수행비서가 먼저 뛰어들어가 위생 상태부터 확인했을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검은 핸드백을 품에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냄새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밤 공기는 축축했고 차가웠습니다. 구두 밑창이 무릉덩이를 밟자 차가운 물이 바짓단까지 튀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서 오이소. 주방 쪽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노인 둘, 택배 조끼 입은 남자 하나, 그리고 구석에서 조용히 국밥을 먹는 중년 부부.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장도연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순간 회장의 몸이 굳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뉴스 앵커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장남 장민우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밥집 손님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재벌들도 늙으면 끝이라니까. 돈 많아도 자식 잘못 키우면 소용없어. 맞다 아이가. 뉴스 보니까 자식들끼리 맨날 싸운다 카더라.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들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평생 남들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세상 사람들 입에서는 늙고 외로운 노인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구석 자리에 회장을 앉혔습니다. 의자는 삐걱거렸고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회장은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굽실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며 회장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늦은 밤 국밥 먹으러 온 늙은 손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뭐 드릴 깁니까? 태성이 말했습니다. 돼지국밥 2개 주십시오. 순대 넣어줄까에? 하나는 빼주시고요. 할머니는 회장을 힐끗 봤습니다. 어르신 얼굴이 안 좋으시네. 드신 거 드시면 좀 나아집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평범한 걱정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자식들은 늘 건강을 말했지만 거기에는 회사와 주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국밥집 할머니 말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진한 돼지 육수 냄새,
송송 썬 파 냄새, 새우젓 짠내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회장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성이 물었습니다. 많이 떨리십니까? 약 먹고 나서 심해졌어. 언제부터입니까? 한 달쯤. 태성은 조용히 회장 앞 약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약 지금 드시지 마십시오. 회장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왜? 손떨림이 심해지는 성분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네 의사야?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 태성은 잠시 국밥 김을 바라봤습니다. 뜨거운 김이 천장으로 올라가다 형광등 불빛에 흐릿하게 퍼졌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일을 본 적 있습니다. 무슨 일? 태성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장의 약 포장을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이 약 처방한 병원 원장 이름 기억하십니까? 최연석. 태성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저런 짓 하는군요.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한때 뉴스에 나온 적 있습니다. 무슨 뉴스? 노인 환자 약물 과다 처방 문제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을 운영해? 돈 있는 사람 뒤에 붙으면 살아남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갑자기 국밥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정말 자기 자식들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빗물이 동시에 들이쳤습니다. 검은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국밥집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들은 손님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회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이어폰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찾았습니다. 태성이 의자를 살짝 밀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장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남자 둘은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 밑창이 국밥집 바닥을 누를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철버, 철버. 국밥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들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하지만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 중 덩치 큰 남자가 회장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그 목소리에는 존중이 없었습니다. 감시와 통제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성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손님들 식사 중입니다. 덩치 큰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기사 양반은 빠지시죠. 싫다면요. 남자는 태성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좋게 말할 때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텔레비전 뉴스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속보 자막이 빨갛게 떠올랐습니다. 대성그룹 장도연 회장 실종. 국밥집 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닮은 것 같은데? 진짜 회장 아인가? 회장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자 둘의 표정도 바뀌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급하게 회장 팔을 잡으려는 순간 태성이 그의 손목을 낚아채듯 비틀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다른 남자가 주머니로 손을 넣는 순간 태성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용한 택시 기사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오래 겪어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은 단순한 택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태성 시선이 남자의 손목 아래를 향했습니다. 남자가 꺼내려던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주사기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 태성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뒤로 가십시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태성은 남자를 노려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죽으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보낸 겁니다. 국밥집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주사기를 든 남자가 천천히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은 사람을 더 소름 끼치게 만드는 종류였습니다. 화내는 것도 아니고 흥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이 자기들 뜻대로 굴러간다고 믿는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국밥집 안 형광등 불빛 아래 투명한 주사기 안 액체가 희미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장도연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뭐야? 회장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태성은 남자 손목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뒤로 가십시오. 저거 위험한 거냐? 맞을 이유 없는 건 확실합니다. 국밥집 안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싸움 나는 거 아이가.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겁먹은 얼굴로 주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 끝에서 뜨거운 국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히 오해하십니다. 병원에서 보내서 모시러 온 겁니다. 병원에서 왜 주사기를 들고 오나? 태성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안정제입니다. 요즘 흥분 상태가 심하시다더군요.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안정제. 그 말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자식들은 끊임없이 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예민해졌다. 의심이 심해졌다. 흥분을 자주 한다. 안정이 필요하다. 처음엔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하나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준비였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늙으면 몸보다 먼저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자식이 아버지 요즘 왜 그러세요? 한마디 던지는 순간부터 스스로도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기억이 흐려진 건가? 내가 정말 이상해졌나? 그렇게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주사기를 든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부회장님께서 직접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민우가?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남자는 일부러 크게 한숨 쉬었습니다. 아버님 상태 때문에 가족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십니까? 밤마다 돌아가신 사모님 보인다고 하시고 직원들한테 화내시고 국밥집 손님들 시선이 회장에게 꽂혔습니다. 회장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정신 이상 노인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태성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입 조심하십시오. 뭐? 환자 보호 명목으로 사람 끌고 가는 건
납치랑 다를 거 없습니다.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택시 기사가 법도 아나 봐? 최소한 사람 얼굴에 약부터 꽂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 주사기 든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다음 순간 남자가 갑자기 회장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태성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퍽! 손목이 꺾이는 둔탁한 소리가 국밥집 안에 울렸습니다. 주사기가 바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어머머! 덩치 큰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태성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몸을 비틀어 남자 팔꿈치를 식탁 모서리에 찍어 눌렀습니다. 쾅! 남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장은 멍한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 움직임은 평범한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 같았습니다. 이 새끼 죽여버려. 남자 둘이 동시에 달려드는 순간 태성은 국밥집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의자가 미끄러지며 남자 정강이를 강하게 찍었습니다. 퍽!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국밥집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국밥 그릇이 깨지고 뜨거운 육수가 바닥에 흘렀습니다. 김이 피어올랐고 비린내와 돼지국밥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사기를 눈앞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형광등 불빛 아래 흔들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주사기 든 남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무슨 약이냐고 물었다. 회장의 목소리가 국밥집 안을 울렸습니다. 오래전 그룹 창립 행사장에서 수천 명 직원들을 휘어잡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무너진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날 미친 늙은이로 만들고 있었구나. 국밥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늙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고 손등 주름은 더 깊어 보였습니다. 왜? 회장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빨리 죽길 바랐나? 그 말이 너무 처절해서 국밥집 손님들까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회장 앞에 섰습니다. 남자 둘은 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장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민우였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민우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오시죠.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사람 보냈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사기 들고 온 놈들 말이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또 망상 시작하셨군요. 그 말에 회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상태 안 좋은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조용히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기사 말 듣고 돌아다니십니까? 민우야. 회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냐? 아버지. 민우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회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사시면 안 됩니다. 국밥집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민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 모르십니까? 아버지 때문에 투자 다 막히고 있습니다. 이사회도 불안해하고요. 기억도 자꾸 놓치시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물러나셔야 합니다.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서 약까지 손댄 거냐? 그 약 드시고 조용해지셨잖습니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장의 손에서 주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딸깍. 플라스틱이 바닥에 굴렀습니다. 회장은 멍한 얼굴로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자식이 직접 인정한 겁니다.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걸. 민우야.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전화기 너머에서 짜증 섞인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 감성적인 말 이제 지겹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견딜 수 없는 건 자식 입에서 나온 지겹다는 말이었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만하시죠. 민우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기사 새끼가. 회장님 상태 만든 거 당신입니까? 너 누구냐? 태성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당신이 오래전에 버린 사람 아들입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우 숨소리가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뭐? 태성은 낮게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대한보안 시스템 화재 사건. 회장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성그룹 협력업체, 갑작스러운 화재, 그리고 책임 떠안고 죽어간 직원 한 명. 민우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너 설마. 태성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강준혁 아들입니다. 회장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이름, 그 사람은 분명 죽었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회사 비밀 지키려다 희생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멍한 얼굴로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태성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그 순간 국밥집 밖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 모두 동시에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 세단 세대가 국밥집 앞에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차. 천천히 문이 열리더니 장민우가 직접 내렸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사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 찾은 짐승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국밥집 창문 너머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장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때 태성이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떨리는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태성은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회장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강태성의 손바닥 위 USB는 작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도연 회장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안에 자신의 가족을 무너뜨린 진실이 들어있다는 걸 말입니다. 국밥집 밖에서는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빗물 튀는 소리와 함께 구두 밑창이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검은 세단 헤드라이트가 창문을 환하게 때렸고 김서린 유리창 위로 사람, 그림자들이 길게 일그러졌습니다. 장민우는 천천히 국밥집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비를 맞고 있었는데도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여유가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자기 손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확신. 회장은 그 얼굴을 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적 운동회에서 손 흔들며 뛰어오던 아들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실적 보고서를 들고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던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치워버리려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욕심이 무서운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사람 얼굴이 변하는 순간이 무서운 겁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자식 눈빛에서 부모가 아니라 걸림돌로 보이는 순간, 그게 진짜 지옥입니다.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빗물이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장민우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검은 양복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국밥집 손님들은 숨도 못 쉬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장민우는 회장을 바라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버지,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그랬냐? 민우는 모른 척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약. 회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적기, 주사기.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민우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다시 차가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실 좀 보십시오. 현실? 대성그룹 지금 얼마나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투자자들 다 불안해합니다. 아버지 건강 문제 기사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미친 노인으로 만들었나? 민우는 조용히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이상해지셨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탕! 국밥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국밥집 안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상했는데. 민우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뒤부터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회장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민우는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새벽마다 빈 방에 들어가 혼잣말 하셨습니다. 죽은 어머니 이름 부르셨고요. 직원들 앞에서 멍하게 앉아 계신 적도 한두 번 아닙니다. 회장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감성으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아버지 슬픔까지 경영 리스크로 계산하는 말이었습니다. 회장은 비틀거리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태성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탁! 작은 소리였지만 이상하게 묵직했습니다. 민우 시선이 USB에 꽂혔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뭐냐? 태성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인생 끝나는 물건입니다. 민우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 병원 CCTV. 민우 얼굴 근육이 움찔했습니다. 회장님 약 교체 영상. 민우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위치 추적기 구매 기록.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성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이 의사한테 지시하는 녹취. 국밥집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우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갖고 있지? 태성은 천천히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사람 하나 죽이고 잊었겠죠. 회장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성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국밥집 안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빗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대한보안 시스템 화재 사건. 회장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과거였습니다. 대성그룹 협력업체 화재, 보안자료 유출 사건, 그리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직원. 강준혁, 태성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회사 지키려 했습니다. 태성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우리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민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 있나? 태성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는 USB를 들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USB 내놔. 그 순간 회장이 먼저 USB를 낚아챘습니다. 모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재벌 회장 장도연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내가 참 멍청했구나. 회장이 낮게 웃었습니다. 밖에 적은 잘도 잡으면서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 집안에 든 짐승은 못 알아봤다. 민우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닥쳐. 회장 목소리가 국밥집을 울렸습니다. 넌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다. 국밥집 안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민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감정적으로. 감정?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난 지금 감정적이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처자식 굶기며 회사 키웠다. 회장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희 좋은 옷 입히려고 내 손으로 연탄도 날랐다. 그의 손등 주름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자식들이 결국 날 죽이려 했구나. 민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이려 한 게 아닙니다. 그럼?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산 사람을 미친놈 만들고 약 먹이고 가둬놓는 게 효도냐? 민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국밥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늙은 남자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다 들었다. 긴 침묵. 그리고 김비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냐? 막으려 했습니다. 김비서 숨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이 병원도 이사회도 다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돈이 사람을 다 먹어치웠구나. 그 순간 국밥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회장 앞에 따뜻한 물컵을 놨습니다. 어르신.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이소. 그 평범한 한마디에 회장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툭! 주름 깊은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울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망할 뻔했을 때도, 아내 장례식 때도 눈물 안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에게 버려진 늙은 아버지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수하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막상 회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강태성? 예. 왜 날 살렸나? 태성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태성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사람 미워하다 보면 결국 자기 인생도 무너진다고. 회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슬프고 초라한 웃음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좋은 분이구먼. 많이 아프십니다. 병원은 돈 없어서 못 갑니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네. 민우가 비웃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지금 회사가 누구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 순간 국밥집 TV 속보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대성그룹 장도연 회장 긴급 입장 발표 예정. 민우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이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방금 이사회 전원에게 자료 보냈다. 민우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 USB 복사본. 민우 얼굴 핏기가 빠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내가 늙긴 늙었어도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바보는 아니다. 민우가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려는 순간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용삐용. 국밥집 밖이 순식간에 붉고 파란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검은 양복 남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끝났다. 민우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장민우는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뒤 대성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민우와 관련 임원들은 횡령, 불법 약물 투여, 경영권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장서연 역시 재단 자금 문제까지 드러나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세상은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장도연 회장은 기자들 앞에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양심이었습니다. 그 후 회장은 그룹 지분 상당수를 사회 환원했습니다.
노인복지병원과 무료 치매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아침, 강태성은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강태성 씨 맞습니까? 태성이 백미러를 올렸습니다. 남자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쪽 일입니다. 태성 눈빛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조용히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